자, 큰 마음 먹고 건물 하나 짓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게 평생의 꿈이 담긴 프로젝트인데 어느 순간부터 공사 기간은 계속 늘어지고 예산은 뭐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렇죠. 건설 프로젝트에서 너무나 흔하게 겪는 악몽이잖아요. 이게 사실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신뢰의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발주자는 거액을 맡기면서 시공사가 내 꿈을 제대로 실현해 줄지 불안하고 시공사는 또 바뀔지도 모르는 설계 때문에 애를 먹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그 오래된 어떤 불신과 불안의 튼을 메우려고 나온 게 바로 건설 사업 관리, 그러니까 CM 방식인 거죠. 아, CM! 네. 이건 단순히 뭐 감시자를 한 명 더 두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기획 단계부터 전문가가 투입돼서 발주자, 설계자, 시공사 사이의 소통을 돕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일종의 프로젝트 지휘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시간, 비용, 품질, 이 세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한 거군요. 그렇죠. 선진적인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자료가 바로 이 CM 계약 방식, 그중에서도 뭐랄까 철학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모델을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네, 하나는 발주자의 충실한 대리인 역할에 머무는 용역형 CM이고 다른 하나는 아예 시공까지 책임지면서 결과를 보증하는 시공 책임형 CM이죠. 결국 누가 리스크에 총대를 맬 것인가 하는 점에서 완전히 갈리는 겁니다. 바로 그 점이네요. 네. 그리고 이 보고서는 단순히 이론만 다루는 게 아니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실제로 진행했던 시범사업 사례부터 2024년에 나온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까지 아주 샅샅이 훑고 있어요. 아, 현실적인 내용이 많겠네요. 네, 그래서 한국 현실에 맞는 아주 구체적인 조언들을 담고 있죠. 어떤 프로젝트에 어떤 방식이 유리하고 또 어떤 함정이 숨어 있는지 오늘 그 속살을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게 그 전통적인 방식하고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보통 설계 입찰 시공 방식은 설계가 100% 끝나야 시공사를 부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현장에서 아니 이 도면대로는 절대 못 짓습니다. 다 바꿔야 해요. 이런 문제가 터지기 일쑤였죠. 바로 그 지점이죠. 설계팀이랑 시공팀이 완전히 따로 노니까 생기는 비효율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해결하려고 나온 게 CM인데 우선 용역형 CM부터 좀 볼게요. 이 방식에서 CM사는 말 그대로 발주자의 순수한 조언자이자 법률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조언자요? 네. 계약 구조를 보면 발주자가 직접 여러 전문 시공업체들이랑 계약을 맺고요. CM사는 이들을 조율하고 관리하는 역할만 맡는 겁니다. 잠시만요. 그럼 그냥 조언만 하는 거면 만약에 공사비가 터지고 기간이 늘어져도 뭐 법적인 책임은 없는 건가요? 그냥 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만 다했다. 이렇게 빠져나갈 여지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그게 용역형 CM의 핵심이자 한계이기도 하거든요. 역시. 최종 책임은 발주자가 집니다. CM사는 프로젝트의 성공을 보증하는 보증인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조언하는 조언자일 뿐이니까요. 물론 명백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겠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로 비용이 초과된 것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결국 발주자가 모든 리스크를 안는 대신에 프로젝트의 모든 통제권을 직접 행사하는 그런 모델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발주자의 역량이 아주 중요하겠네요. 이런 용역형 CM의 한계,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책임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게 최근 더 주목받는 시공책임형 CM, CMR이겠군요. 맞습니다. 조언만 하지 말고 당신이 직접 책임지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라. 딱 이거죠. 정확합니다. CMR은 CM사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판에 뛰어드는 모델입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발주자의 컨설턴트, 그러니까 코치 역할을 하다가요. 네. 시공 단계에서는 아예 유니폼을 입고 뛰는 선수, 즉 시공사로 변신하는 거죠. 역할이 바뀌는 거군요.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제도가 바로 GMP, 최대 공사비 보증입니다. 최대 공사비 보증이요. 이름만 들어도 감이 오는데요. 일종의 가격 상한제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금액은 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거죠. 오, 보통 설계가 한 60%에서 90% 정도 진행됐을 때 CM사가 모든 리스크를 계산해서 발주자와 공사비 상한선을 합의합니다. 만약 실제 공사비가 이 상한선을 넘으면요? 넘으면 CM사가 책임지겠죠. 초과분은 100% CM사가 자기 돈으로 메꿔야 합니다. 와, 반대로 공사비가 절감되면 사전에 약속한 비율대로 발주자와 이익을 나누고요.
리스크의 무게추가 발주자에게서 CM사로 확 넘어가는 순간이죠. 발주자 입장에서는 예산 초과라는 가장 큰 악몽에서 해방될 수 있는 강력한 안전장치를 얻게 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이 CM 방식, 특히 그 CMR을 썼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이점이 뭔지 이걸 좀 더 파고들어야 할 것 같은데 보고서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로 꼽는 게 프리콘, 이 사전 시공 서비스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뭔가요? 프리콘이 바로 CMR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종이 위에서의 전쟁을 미리 끝내는 거예요. 종이 위에서의 전쟁이요? 네, 건물을 실제로 짓다가 부수고 다시 짓는 대신에 설계도라는 가상현실 속에서 수십 번 부수고 다시 지어보면서 가장 효율적인 답을 찾는 거죠. 그게 바로 프리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가치공학의 본질입니다. 표현이 아주 와닿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전쟁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시공 전문가가 초기 설계 도면을 딱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이 철골 접합부요. 디자인은 멋진데 이거 현장에서 만들려면 시간하고 비용이 2배로 들어요. 구조적으로 안전하면서 훨씬 만들기 쉬운 형태로 바꾸시죠. 이런 식으로요. 또는 이 외장재는 유럽에서 수입해야 해서 자재 수급에만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품질은 동등하면서 국내에서 바로 구할 수 있는 이 자재로 바꾸는 게 공기 단축에 훨씬 유리합니다. 이렇게 시공 중에 터질 문제들을 설계 단계에서 미리 다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LH 시범 사업에서 성공 요인으로 꼽혔던 게 바로 이런 거군요. 실제로 건물을 짓기 전에 3D BM 모델이라는 가상 공간 안에서 온갖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서 설계 오류를 미리 다 잡아낸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LH 사례는 이 프리콘 단계의 가치공학 활동이 어떻게 공사비 절감과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줬죠. 네. 그리고 또 다른 강력한 장점은 패스트트랙입니다. 패스트트랙이라. 그런데 잠깐만요.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듣기에는 되게 효율적일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엄청 위험하게 들리는데요. 기초공사 다 해놨는데 나중에 나온 상층부 설계랑 안 맞으면 어떡하죠? 오히려 일이 2배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좋은 지적이십니다. 물론 그런 리스크가 있죠. 네. 그래서 CM사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전통 방식처럼 설계와 시공이 단절된 상태라면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CM사가 중간에서 지휘하면서 설계 변경 가능성이 거의 없는 기초, 골조 공사부터 먼저 시작하고요. 아, 그와 동시에 내부 마감이나 설비 설계를 확정해 나가는 식으로 공정 전체를 유기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군요.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도로공사의 경우에 CM 방식을 적용했을 때 전통 방식보다 평균 1년 가까이 공기가 단축됐다고 해요. 1년이나요? 네, 공기가 줄면 금융비용, 간접비가 줄고 자재비 상승 리스크도 피할 수 있으니 경제적 효과가 엄청나죠. 시간과 돈을 동시에 잡는 전략이네요. 자, 그런데 건설 프로젝트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역시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비용이 투명하지 않다는 거요. 깜깜이 공사비라는 말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그게 바로 세 번째 장점, 오픈북 정책입니다. 오픈북? 네, 앞서 말씀드린 GMP로 공사비 상한선이 정해지는 건 기본이고요. CMI 방식에서는 발주자가 CM사의 모든 장부를 말 그대로 다 열어볼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요? 네, 하드급 업체와 얼마에 계약했는지, 철근을 얼마에 샀는지, 심지어 현장 식당 식비까지 모든 원가 내역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거죠. 아니, 듣기에는 정말 좋은데 솔직히 제가 발주자라면 그 수많은 영수증과 계약서를 다 들여다볼 시간도 전문성도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CM사가 보여주는 장부만 믿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지점도 중요합니다. 이게 실효성이 있으려면 발주자 측에도 그에 걸맞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 같은데요. 네, 그래서 오픈북은 단순히 장부를 공개하는 행위가 아니라 새로운 파트너십 문화를 만드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발주자도 최소한의 검증 역량을 갖춰야 하고 CM사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신뢰를 얻어야 하죠. 일본적인 총액 계약에서는 시공사의 내역서가 영업비밀이라 원가를 알 길이 없지만 오픈북은 공사비 거품을 원천적으로 막고 문제가 생겼을 때도 서로 원인을 투명하게 분석하며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게 결국 신뢰라는 한 단어로 귀결되는군요. 하지만 그 신뢰라는 게 참 미묘한 문제 같습니다.
모든 장부를 공개한다고 해도 만약 시엠사가 예산 상한선, 그 GMP에 쫓기는 상황이 되면 발주자의 이익보다 자기 회사의 손해를 막는 쪽을 택할 유혹이 생기지 않을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신뢰의 균열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네. 거기서부터 CM 방식의 그림자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단점이 바로 그 비용 문제입니다. 비용이요? CM사를 고용하는 것 자체가 추가 수수료를 내는 거고요. 특히 CMR 방식에서는 CM사가 공사비 초과 리스크를 떠안는 대가로 공사비의 일정 비율의 예비비, 컨틴전시를 포함시킵니다. 일종의 보험료인 셈이죠. 그런데 만약 아무 문제 없이 공사가 순조롭게 끝나면 그 보험료는 그냥 불필요한 비용이 되는 거네요. 처음부터 계약 금액 자체가 전통 방식보다 더 비싸질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CM 방식이 오히려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더 심각한데요. 바로 책임의 공백입니다. liability gap이라고 하죠. 책임의 공백. 네,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CM사는 설계 도면이 문제였다고, 설계사는 시공을 잘못했다며 CM사를 비난하는 그야말로 책임 떠넘기기 핑퐁 게임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낀 발주자만 속이 터지겠네요. 그런데 그건 CMR 방식이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 아닐까요? 어떻게 말이죠? 설계에도 관여하고 시공도 직접 하니까 문제가 생기면 설계 컨설턴트로서의 나와 시공사로서의 나가 서로 싸우는 셈이잖아요. 결국 자기 모순에 빠질 위험이 더 큰 것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CMR 방식이 가진 가장 본질적인 딜레마, 이해상충 문제입니다. 이해상충. 네, conflict of interest. CMR에서 CM사는 발주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리인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시공사란 두 개의 모자를 동시에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이해상충 문제는 마치 제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고용한 코치에게 제 식단 관리와 저녁 식사 요리를 전부 맡기는 것과 비슷하네요. 처음에는 제 건강을 위해 닭가슴살 샐러드를 만들어주겠지만 본인이 배고파지면 슬쩍 치킨을 튀겨서 같이 먹자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유혹을 시스템으로 막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군요.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딱 그 상황입니다. 공사비가 GMP 상한선에 가까워지면 CM사는 자기 손해를 막기 위해 더 싼 자재를 쓰거나 시공 디테일을 단순화하는 등 품질을 희생시킬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비용 절감이라는 명분 아래 슬그머니 품질을 낮추는 거군요. 그렇죠. 또 오픈북 제도를 악용해서 자기와 관련된 하도급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가격을 부풀려 이익을 챙기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발주자의 이익과 CM사의 이익이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이론적인 장단점들이 이제 한국 건설시장이라는 현실의 땅에 발을 디디면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보죠. 보고서를 보면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네, 여러 제도적, 문화적 장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시공책임형 CM의 법적 지위가 여전히 좀 애매하다는 거예요. 법적 지위가요? 네, 현행법은 주로 용역형 CM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CMAR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주로 시범사업 형태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담당자 입장에서는 감사가 두려워서 이걸 적극적으로 도입하기가 아주 힘든 구조죠. 어떤 법적 근거로 이 방식을 썼느냐는 질문에 답하기가 곤란하니까요. 2024년에 국토부 가이드라인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상위 법령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진행된 LH의 시범 사업들은 그래서 더 의미가 있겠네요. 우리가 거기서 얻은 교훈은 무엇이었나요? 성공과 실패의 기록을 들여다보면 길이 보일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줬습니다. 가장 큰 성공은 역시 설계 단계부터 시공사가 참여해서 3D BM 모델로 설계 오류를 미리 잡아내고 재시공을 줄여 공사비 투명성을 확보한 점입니다. 역시 디지털 기술과의 결합이 성공의 열쇠였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명확했어요. 장점으로 꼽았던 그 프리콘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 기준이 없다 보니까 시공사들이 이걸 수주를 위한 무료 봉사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어요. 무료 봉사. 네. 또 발주자와 시공사 간의 뿌리 깊은 불신 때문에 최대 공사비, GMP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심하며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결국 기술만 도입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군요. 보고서에서 한국 기업 문화의 문제점도 지적했던데 그건 좀 흥미로웠습니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생명인 CM 프로젝트에 수직적인 기업 문화가 걸림돌이 된다고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한국 CM 기업들이 겪는 가장 큰 리스크가 대금 지급 지연이나 공기 지연 같은 외부 요인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본사와 현장 간의 소통 부재 같은 문화적 요인이 크다고 분석합니다. 현장에서 문제가 생겨도 본사에 보고하고 결제받는데 며칠씩 걸리는 그런 거요. 바로 그거죠. 모든 참여 주체가 수평적으로 협력하고 빠르게 결정해야 하는 CM의 철학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건설사업 관리 CM 계약 방식의 두 얼굴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발주자의 통제권을 보장하지만 책임은 발주자가 지는 용역형 CM. 네, 그리고 예산 초과 리스크를 막아주지만 이해상충이라는 본질적 딜레마를 안고 있는 시공책임형 CM. 각각의 명암이 아주 뚜렷했습니다. 결국 보고서가 말하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성공적인 CM 도입은 단순히 어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죠? 가장 중요한 건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쪽의 인식 전환입니다. CM사를 선정할 때 가장 싼 가격을 써낸 곳이 아니라 최고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기술력을 중심으로 파트너를 평가하고 그 전문성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무료 봉사를 기대하면서 최고의 결과물을 바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맞습니다. 프리컨 서비스 역량, 가치공학 실적, 그리고 무엇보다 발주자와의 협업 능력 같은 기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심사 방식이 필요합니다. 2024년 국토부 가이드라인에서도 CM사에게 적정한 대가를 보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요구하는 선진적인 계약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LH 사례에서 봤듯이 빔 같은 디지털 기술과의 결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논의를 듣고 보니 보고서의 마지막 제언이 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CM이 단순한 인력 파견업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고부가 가치 주식 산업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말이요.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는 결국 발주자의 대리인이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CM사의 본질적인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이 둘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일치시키느냐가 관건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당신께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딜레마를 고려했을 때 발주자의 돈을 아껴주는 것이 곧 CM사의 금전적 이익으로 완벽하게 연결되면서도 동시에 품질을 희생시키려는 유혹은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궁극의 계약 구조는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